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팝하고 기계 번역기 만들고 있는 신중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계 번역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어떻게 기계 번역기가 만들어져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그리고 챗GPT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과 함께 나오는 기계 번역과의 관계 내지는 그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번역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 번역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규칙 기반의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양 언어를 뭐 예를 들어 한국어랑 뭐 프랑스어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 언어를 전부 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번역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서 시작을 해서 1990년대에는 그 AI 분야 중 통계를 가지고 뭐 기계 번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류의 언어 처리 또 음성 인식에 관련된 전혀 다른 그 방법론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2000년대 초반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 번역기가 나오는 계기가 되는 구글 기반의 기계 번역기, 또 2013년에 딥러닝이 나온 이후에 2014년도에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르는 트랜스포머로 말을 대변되는 지금의 이제 챗GPT가 쓰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에 기반되는 현재의 기계 번역기까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규칙 기반의 기계 번역기는 본 적은 없지만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시스트란이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해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에트리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 기반 기계 번역기는 이제 어떠한 규칙들을 나열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는 방식이고요. 규칙에 맞으면 매우 정확한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커버리지가 좀 떨어지는, 커버리지를 메우기가 어려운 번역기였고요. 또 이제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의 이제 결과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또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 IBM에서는 음성인식기를 포함해서 기계 번역기 또 언어 처리 관련된 통계를 이용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고 그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어떤 단어들이 어떠한 다른 류의 단어들로 번역되었을지에 대한 단어 간의 확률, 그리고 또 몇 개의 단어로 번역됐을지에 대한 확률, 그리고 또 그 문장 안에서 몇 번째 단어가 어느 단어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확률 값들을 구해서 그 확률들을 최대로 만드는 그런 문장의 조합을 찾아내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류의 것입니다. 실제 예는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기에 있는 이제 단어와 그 단어의 확률 값들이 정의되어져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확률들을 찾아서 나열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다 예상이 되시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선택되어져야 되는 단어들이 달라질 텐데 그 단어의 그 문맥을 넓게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어순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온 것이고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잘하는 번역기였습니다만 일단은 시도 자체는 최초로 이제 통계를 이용해서 번역기를 만들어봤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단어 단위의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단어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좀 더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 그보다는 더 의미적으로 보자면 방법론에서는 혁신을 가지고 왔고 사실 수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규칙 기반의 기계 번역기의 품질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혁신이 반드시 뭐 새로운 미래를 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인상 같은 걸 준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저희 이제 기계 번역 하는데 여러 그 부분의 그 컴포넌트에서는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사실은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단어는 그 어떤 문맥을 고려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조금 더 문맥을 살려서 구 레벨에서 보면 어떠한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구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전산 언어학에서 구는 그냥 단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연속으로 있으면 그럼 구라고 그냥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에서 말하는 의미론적인 구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구의 조합들을 뽑아서 또 다른 구로 번역을 하면 아까 단어에서 말했던 그 단어의 여러 의미를 갖는 모호성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의 군집인 단어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제한된 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해서 그 무려 10년 후에나 나온 번역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간단한데 왜 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제 93년도에 만드신 IBM에서 만드신 분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컴퓨터에 너무 느림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또 저장 공간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구를 담을 만한 저장 공간과 처리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 한계였고요. 2003년도에서 사실은 이 구를 모두 다 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장적으로 그렇거나 연산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구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2003년도 수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컴퓨팅 파워와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공간으로서 기계 번역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구 레벨 우리가 말하는 구는 단어의 연속입니다. 단어의 연속적인 구의 레벨에서 봤을 때 그 전보다 문맥에 기반한 그 어떤 문장 안에서의 문맥에 기반한 그런 번역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만들면 앞서 단어 단위로 만든 것보다는 모호성 일부 해소가 되고 이때 이제 조금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당대 규칙 기반 기계 번역기보다는 좀 더 품질이 좋은 번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어떤 문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번역기를 만드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를 뽑아내면 그러면 자동 기계 번역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제는 언어를 몰라도 번역기를 만들 수 있게 되겠구나. 전산하시는 분들,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것이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 레벨이라고 저희가 정의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몇 개의 단어 이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의존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어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계 번역기는 문맥을 좀 더 넓게 보면서 번역기의 품질을 올려가는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그 14년도죠. 딥러닝이 나오면서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딥러닝은 사실은 그 전에 인공신경망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는 건데 인공신경망은 훨씬 더 오래된 기술입니다. 뭐 60년대, 50년대에도 생각했던 기술들인데 이제 인공신경망 기술이 다시 한 번 더 재주목을 받았던 건 예전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외에 다른 그 기계학습 분야들, AI의 기계학습 분야들보다 잘 품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그 구글과 또 이제 토론토의 힌튼 교수님께서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음성인식에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계학습 기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걸 입증을 하셨고 그 이후에 대용량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폭발적인 능력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고도 나왔고 또 이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상당한 결과를 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용량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상당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 번역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처리 쪽에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어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어떻게 담아내는 거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IBM에서 통계 기반으로 했을 때에도 단어 군집화라는 걸 써서 예컨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게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 또 기능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나가는 그런 기술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능적으로 관사인 어나 언, 더 같은 것들이 같은 군집에 묶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적으로는 애플이라던가 그럼 사과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과일들이 같은 군집에 묶인다든지 또 동사들이 같은 군집에 묶인다든지 이런 일들은 흔하게 저희가 확인했던 것들이고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 표상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단어를 벡터화하고 벡터라는 것은 이제 여러 표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산을 통해서 여러 표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저희가 이제 워드를 벡터화했을 때 그 차원을 수백 차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표상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과일이라던가 어떤 기업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다른 곳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더를 같은 군집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기능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사용성에서는 다른 군집에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어랑 어는 앞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냐 자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만 쓰이죠.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군집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군집이어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가 어려웠다면 지금 이제 벡터화 했을 때는 그때 같은 표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표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은 예전에는 그냥 군집 단위에서 우리가 비주얼하게 이렇게 단어들을 봤다면 이거를 벡터 연산을 했더니 연산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얼추 비슷한 정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an이라는 어떤 단어의 벡터에서 king이라는 벡터를 빼고 거기서 woman이라는 벡터를 더했을 때 queen이라는 벡터가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어떤 수학적 벡터화가 됐고 그게 벡터의 연산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확인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장도 그런 벡터화를 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뭔가 표상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계속적으로 벡터화를 시키고 자기 문장으로 다시 복호화를 하는 그런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학습해서 쓰지 않았던 처음 보는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자기 문장으로 원복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벡터의 그 집합들이 문장을 이루는 벡터의 집합들이 뭔가 문장을 의미적으로 담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단어에서 보았듯이 어떤 연산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결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2014년, 15년 계속적으로 나왔던 연구들이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 내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로 일단은 문장들을 벡터화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로 복호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소위 인공식량망 기계번역의 아이디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로 벡터화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한국어로 출력시키는 그런 학습을 시도를 해봤고요. 이게 그 2014년도에 나왔던 인공식량망 기계번역의 시작이었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기존의 이제 구기반 기계번역기와 거의 동등한 성능이 나오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계에서도 그랬고 저희 그 네이버 안에 있는 파파고 조직에서도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품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점수를 내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데 그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확인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양태를 보였습니다. 예컨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쓰던 구기반 기계번역기는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이 그 어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순 처리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순을 번역기에 반영할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메인 주류였다면 이런 이제 인공식량망 기계번역기는 어순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추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엉뚱한 단어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원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생략해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기반 기계번역기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번역기가 나온 것이고요.
지난 10년간 저도 이제 국위반경 번역기를 오래 했지만 10년간 이제 풀지 못했던 어순을 한 번에 풀어내는 번역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야로 완전히 다 틀었습니다. 뭐 그 메커니컬하게 이제 기계 번역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있는 단어를 벡터화 시켰고 그냥 예입니다 다. 그래서 벡터화 시켰다는 건 이렇게 이제 어떠한 그 의미의 수치들이 이렇게 행렬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문장 형식으로 엮어내는 인코더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출력 형식으로 나타내는 디코더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걸 넣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뭔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과생성되는 문제를 저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넣었더니 많이 완화가 되더라.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많이 완화가 되더라라는 걸 알아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문의 어떤 부분을 참조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더니 현재 이제 기계 번역기 정도 수준의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굉장히 좀 좋은 번역기가 나왔구나라는 수준의 이제 문장 단위 기계 번역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로 보면 단어, 구, 문장으로 이어지고요. 문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순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고 이전에 이제 SMT라고 말하는 건 통계 기반입니다. 그래서 구 기반의 기계 번역기보다 확연하게 좋은 번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예전에 없었던 생략의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단어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이제 고비용, 고사양의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이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앞서 이제 단어에서 구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저장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번역기인 거고요. 반면에 너무 비싼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 측면에서 단수 제약에 대한 한계를 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하는 저희가 트랜스포머라는 번역기는 여기에 더 나아가 원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의미를 뽑아내는 그래서 원문 단어 간의 관계성을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 컨비네이션에서 다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번역기를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구글 번역기든 파파고 번역기든 또 외 다른 번역기들은 다 이런 방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또 고유한 기술 메커니즘을 좀 더 도입을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는 베이스라인인 거고요.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속도가 많이 개선됐고 안정화됐고 어순 의미에 대한 표현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략과 고유명사 처리 또 이제 장비의 그 비용적인 측면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전 기술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파파고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 왔었는데요.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 근데 오늘 또 파파고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의견 주셔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기계 번역기는 파파고랑 뭐 구글, 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수십 개 종 이상의 기계 번역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도 상용화되어져 있고 각기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파파고는 뭐 아시겠지만 텍스트도 번역을 하고 또 음성을 입력받아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 안에서의 이제 문자들을 인식을 해서 번역도 하고 또 웹사이트에서도 번역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간 1,7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번역기입니다. MAU라고 부르는 월간 사용 수고요. 국내에서 한 75%의 이제 사용자들이 있고 해외에서도 25%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한 100만 이상의 사용자들이 써주고 계시고요. 아까 이제 파파고를 그 선생님이라고 칭하시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파파고 센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저희 또 최대 사용 언어상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가 제일 많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또 한국어, 베트남어, 또 영어, 일본어 순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령들이 쓰는지도 한번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하면서도 이제 방학이 되면 사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사용량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파파고 내지는 기계 번역 연구자들은 어떤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저희도 이제 단어의 문장의 레벨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맥 간의 연결을 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정화래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그 구글이나 파파고의 기계 번역기들은 문맥을 아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훨씬 더 많은 복잡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단어 간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단어 안에 구 레벨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연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다시 또 문장을 처리하는 데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문장들에 대한 그 다양성의 변이를 문맥 레벨에서 처리한다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 챗GPT 이후에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문맥 레벨에서 처리하는 기술들 또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문맥 레벨에서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컴퓨팅 파워 그리고 또 저장 공간들이 거기에 허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계 번역 안에서 문맥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문맥 레벨에서 정보를 보고 번역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저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분야이죠. 지금도 저희 이제 문학 번역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도메인에서 번역을 잘 해내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파파고 번역기 써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제 정답을 하나만 내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도메인의 설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장 범용적으로 쓸만한 문장들을 뽑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파고 안에서는 그 어떤 분야에 전문화된 도메인 전용 번역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건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제 일반 대중들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V 라이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연예계에 관련된 그 플랫폼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데서 번역을 할 때 이제 한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K 콘텐츠가 나갈 때 한국 연예인들이 한국말을 하면 바로 이제 기계 번역기 결과가 자막처럼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건 이제 파파고 기계 번역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쓰는 용어, 말투, 그리고 연예인들 이름들이 잘 번역되는 그런 류의 이제 번역기이고요. 또 채팅체이고 또 쇼핑 같은 데에서 쇼핑은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문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품들을 잘 번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도메인. 그리고 또 이제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서 그 어떤 법에 관련돼서 일본 법을 한국어로 잘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에 대한 연결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텍스트만 번역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앱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미지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앱으로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입력할 수 없는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촬영을 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를 좀 달라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번역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미지 위에다가 바로 번역된 결과를 씌워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촬영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만 대고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역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웹 번역입니다. 웹사이트 번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해외 사이트들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싶은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웹사이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웹사이트 안에는 소위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뭐 문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문장 안엔 그 문장을 잘라내는 어떤 마크업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번역된 원문을 그 마크업을 그대로 다 그 위치에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장을 통으로 번역한 거에서 우리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관계의 연결성을 찾아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처리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파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그 수십 개의 번역기들 중에 웹사이트를 번역하는 회사들은 그 뭐 구글이나 몇 개 회사가 안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와 관련된 이제 챗GPT와의 기계 번역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라고 이제 대변되는 또 GPT라고 대변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그 상위 용어로 얘기하자면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LLM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GPT는 어떤 상품 이름 중에 하나인 거고 회사로 보자면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드는 게 이제 GPT라고 할 수 있는 거고 GPT-3, GPT-4까지 왔고 또 구글에서는 람다, 팜 이런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버드라고 하는 이제 그 챗GPT와 대응되는 모델들이 있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고 대변되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또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이름으로 사명으로 보면 페이스북 메타에 대변되는 람다가 있습니다. 예. 라마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빅테크들이 전부 다 LLM에 사활을 걸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약간 어려움에 힘들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GPT는 이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트랜스포머가 약간 강조드렸던 그 어떤 문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추상화시키고 관계성을 만들어내서 번역을 할 건가에 대한 시작에서 나왔던 그래서 번역에서 시작된 모델이고요. 지금은 언어 처리에 거의 표준화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GPT-1부터 시작을 하자면 뭐 아까 말했던 그 뭐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까 뉴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학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GPT-3 정도가 됐었을 때 이제 폭발적인 양이 이제 들어갔고 그걸로부터 GPT 3.5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챗GPT인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GPT-4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멀티모달리티인 이미지와 문장들을 막 입력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PT-4를 써보시면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에서 뭐 차량에 누가 타고 있는지, 뭐 노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막 답해내기 시작하고요. 또 생성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문장들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생성하기도 하는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테크니컬하게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GPT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뭐 내용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뭐 이제 파급력으로 보자면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을 달성했고 1억 명을 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이거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빠른 전파력을 보였고요. 기계 번역은 생성형 모델이랑 어떻게 다른가 또 대체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GPT 계열들은 약간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그 언어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생성해내고 요약을 해내고 또 질문을 해내고 그 중에 하나가 번역입니다. 번역을 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고는 있지만 또 반면에 번역기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해서 또 번역이 좀 더 전문화된 특화된 결과를 내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GPT 계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과 생략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훨씬 더 심해서 예를 들면 전혀 이제 원문에 없었던 내용들을 자기 이야기로 막 풀어내거나 또 GPT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신뢰성 문제들 그러니까 정답처럼 얘기하지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없는 내용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번역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에서 좋은 면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문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면서 번역하기도 하고요. 문체의 스타일링을 바꿔주기도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시 같은 것들이 잘 번역해서는 안 되는데 뭐 예컨대 이제 문장을 넣고 이거를 시로 해석을 해서 시 형태로 한번 번역해봐 그러면 조금 더 시의 스타일대로 내지는 이거 약간 창의적으로 좀 번역해줘라고 하면 약간 더 그런 스타일대로 해줍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메일을 쓸 거니까 조금 더 정중하게 해줘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연예인들이랑 대화할 때 쓸 거니까 조금 더 장난스럽게 해줘라고 하면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런 유의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에서 조금 더 차별점이 있고요. 번역기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스타일링을 하면서 또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제 위험성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을 발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챗GPT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 번역기에
수천 배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역기로 쓰기에는 너무나 비싼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빠르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인데 말씀드리자면 기술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근데 계속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고 번역기도 그 LLM 기술들이 도입이 될 거고 LLM에서도 번역이 더 잘 되게 만드는 그런 현황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